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019년 운동역학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셨다시피 이 책에서 웬만하면 다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저와 함께 풀어보면서 어떠한 원리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잘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무게중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여러분 책에서 무게중심 읽어보셨죠?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의 위치는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죠? 무게중심 같은 건 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무게중심이 위로 있으면은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지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서 있는지 아니면 한 발로 서 있는지에 따라서 이 무게중심의 조금 안정성에 조금 다른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무게중심은 회전력의 합이 0. 책에 나왔죠. 0이 지점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세 번째, 무게중심은 인체 외부에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빙 선수예요. 다이빙 선수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꼭 안이 아니라 외부에 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일까요? 틀립니다. 무게 위치는요,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요, 자세와 동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변합니다. 동적인 상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말고 내가 뭐 이렇게 옆구르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덤블링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적인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한다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고요.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 자, 여러분, 각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각속도, 우리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빙, 공중동작을 할 때, 신체의 좌우측에 대한 회전속도, 각속도리는요, 각속도의 크기가 가장 큰 동작으로 적절한 것은 속도가 빨라지려고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터크 자세, 쭈그리는 동작을 해야지 각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에 맞는 그 동작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 모두 편 자세, 이런 달핀 자세, 이러면 각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지죠. 틀렸고요. 두 팔과 두 다리를 동시에 몸쪽으로 모으는 자세, 즉 최대한 작게 하는 자세가 맞는 동작이죠. 터크 자세예요. 자,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두 다리는 편 상태에서 두 팔만 몸쪽으로 모으는 자세, 이것은 아니죠. 이게 더 작겠죠. 틀렸고요. 두 팔은 편 자세, 아니죠. 두 다리만 몸쪽 쪽으로 모으는 자세를 취할 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책에서 나와 있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회전체의 각속도가 일정하면은 그 물체에 선속되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어떻게 될까요? 비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배구의 스파이크 같은 경우 이 팔의 회전 반경을 크게 해야지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회전처의 선속도가 일정하면은 그 물체의 각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반비례, P조, 세조
피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2번 회전체. 회전체의 각속도가 일정하면 그 물체의 선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있었죠? 배구의 스파이크.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 한번 써볼게요. 반대의 경우. 회전체의 선속도가 일정하면 그 물체의 각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비례할까요?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면은 체조, 피겨 동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각속도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2번의 답은 이 터크 자세. 이 두 팔과 두 다리 동시에 몸통을 모으는 자세. 이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요. 우리 마지막 과에 배웠었던 7과에서 나왔던 지면 반력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면 반력은 뭘까요? 걷기 동작에서 측정되는 지면 반력, 네, ground reaction force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면 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구가 필요할까요? 바로 지면 반력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 반력기로 측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2번은요. 발이 지면에 가하는 극력을 측정한 게 지면 반력이 아니고요. 발이 아니라 온몸에 가하는 그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지면 반력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면이 신체에 가하는 반력을 측정한 것. 이게 더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맞는 거고요.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즉 13번의 답은요. 2번. 발이 아닌 몸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요. 2번이고요. 다음은 14번. 근전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근전도 기억나시나요? 근전도의 그런 특징에 대해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전도,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EMG라고도 합니다. 검사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전도, 근수축과 관련된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 근전도가 뭐죠?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근수축을 시켜서 얼마나 이게 수축이 되는지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거 맞는 얘기겠죠? 자, 2번입니다. 근전도 검사를 통해 신체 분자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자, 근전도 같은 경우는 근육의 수축 정도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근전도 검사에 사용하는 전극은 포면 전극과 삽입 전극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4번. 근전도 신호의 분석을 통해 근피로에 대한 정보를 일부 추정할 수 있다. 맞죠? 근육 수축한 걸 보면서 근피로 될 수 있는 거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근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근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전도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근전도는요. 관심 있는 부위에 정극을 부착합니다.
전극을 부착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착된 부위에 근수축을 일으켜서 감지를, 전기적 신호를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근수축에 의해 발생된 전기적 신호를 감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전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특정 운동을 실시할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점프를 한다 했을 때 이 원하는 부위에다가 근전도를 넣어서 어떻게 수축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특정 운동을 실시할 때 특정 근육에 대한 활동 상태, 확인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멀리뛰기를 하는데 대퇴사두근회를 붙여놓고 여기가 잘 활동할 수 있는지 근전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뭘까요? 중요하죠. 어떤 걸 측정할 수 있죠? 근육의 활성 정도. 얼마나 활성이 되는지. 그리고 근피로. 여기 근피로 있죠. 근피로. 그리고 주동근. 아고니스트라고 하죠. 주동근. 내가 수축하는 그런, 수축하는 그런 근육. 주동근과 기란근. 안타고니스트, 반대 근육을 규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전도에 대한 특징을 알아봤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체 분절의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가 운동 생리학 시간 때 배웠었지만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자, 근육의 수축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근에 알맞은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장성 수축,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죠. 근육근에 발휘되는 힘 모멘트가 외력에 의한 저항 모멘트보다 근육은 발생하는 수축 형태이다. 자, 여러분, 신장성 수축, 이센트릭 컨트랙션 뭐였죠?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걸 잡고 이렇게 외력에 의해서 저항을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바로 이센트릭, 즉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장성 수축은 근육근에 의해 발휘되는 힘 모멘트가 외력에 의한 저항 모멘트보다 어떻게 될까요? 외력보다 클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즉 적어지면서 근육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장성 수축은요, 외력이 강해서 근육이 길어지며 수축하는 형태입니다. 즉 신장성 수축이란 즉은 외력이 강해서 근육이 길어지며 수축하는 형태. 즉 이센트릭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반대로 근육이 짧아지는 건 뭐였었죠? 컨트랙션, 단축성 수축이었죠? 이 둘의 차이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작아서 길어지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작아서 길어지며.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2차원 영상 분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차원 달리기 동작의 2차원 영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힘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1차원이라고 하거든요. 1차원. 그럼 1차원과 2차력에 대해서 한번 알 건데 2차원의 영상 분석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2차원성의
이 운동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면 발력기를 사량한다. 힘을 직접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1차원이라고 했죠. 지면 발력기는 뭘까? 1차원인 거야. 원에 대한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2개의 카메라. 2개의 카메라를 필요한다는 것은 1차원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차원. 자, 3번에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 2차원 영상 분석이기 때문에 2차원성의 평면 운동을 분석하는 것. 이게 정답이겠죠. 맞는 얘기고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힘.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힘을 직접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1차원 영상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1차원, 그런 1차원 움직임과 이거는 1차원과 2차원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뭐에 대해서 나왔죠? 자, 파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 여러분, 파워 공식 기억하시나요? 어떤 공식이었었죠? 파워, 즉 일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파워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파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률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 같은데요. 이는 work라고 하죠. work는 뭐였죠? 힘 곱하기 거리를 바로 work라고 했습니다. work, 일이라고 했는데 일률은 어떤 걸 의미했을까요? 일률은 다시 파워죠. 파워는 파워는 시간분의 W, 즉 일입니다. 일률은 시간분의 W고요. 자, 그래서 이 W를 다시 하게 되면은 뭐죠? T 분의 F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T분의 D가 바로 속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즉 FV P는 즉 FV가 되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워에 관한 문제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 기억하시죠?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의 양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떻게 됐죠? 이 파워는 시간당 수행한 일, work에 대한 양이다. 맞는 얘기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일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자, 맞는 얘기죠. 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자, 2번도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위에 대한 문제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단위는 와트, 맞죠? 우리 와트라고 하죠. 와트냐 아니면 줄 퍼 세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와 같다. 에너지의 단위 뭐였었죠? 줄이었죠. 자, 즉, 이 일률 같은 거는요, 이 줄의 단위가 아니고요, 와트나 아니면은 이 줄 퍼 세크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 단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방금도 파워, 이 일률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일률 같은 경우는 단위가 와트 아니면 줄 퍼 세컨인데 항상 문제에서는 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이 일의 대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의 요소가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바로 줄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17번 꼭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18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의 포물선 운동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물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 공기의 저항은 무시를 합니다. 자, 공의 포물선 운동 어떻게 하죠? 공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공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속력 뭐죠? 시간분의 거리죠.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했을 때 공의 속력은 항상 일정할까요? 아니죠.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속력은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즉 속력은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하는데 그 2, 3, 4번이 굉장히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의 수평 가속도는 0m/s 제곱이다. 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요. 뭐와 뭐를 합친 걸까요? 바로 수평 가속도와 수직 가속도의 합력이에요. 자, 포물선 운동은 뭐와 뭐의 합이라고 했죠? 수평 가속도와 수직 가속도의 합력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번이 틀릴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더 할게요. 수평 가속도는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문제죠? 수평 가속도는요, 가속도의 힘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공의 수직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죠? 중력 가속도와 수직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 공의 투사 각도는 투사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자, 제가요, 공을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높게 던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각도에 따라서 투사 거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위로 던지면은 거리는 이만큼 되지만 내가 각도를 좀 45도 방향으로 가두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즉,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공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공의 속력은 수평 가속도와 수직 가속도의 합력으로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9번에 대해서 한번 갈게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800N의 힘을 가진 바벨을 정지 상태에서 위로 올린 후 다시 정지시키는 벤치프레스 동작. 내렸다가 쭉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에서 바벨에 관한 시간, 수직, 힘 크기 그래프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800N이죠. 800N보다 올리기 위해서, 내가 바벨 프레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떡하죠? 이 힘보다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찾으면 돼요. 위로 올린 후에 다시 정지시켰대요. 그럼 힘이 다시 내려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을 때 당연히 1번 800N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1번이 아주 쉽게 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위로 올리고 쭉 버티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쉽게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가장 중요하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게 나왔네요.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0m 트랙 한 바퀴를 50초에 달린 육상 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로 적절한 것은, 근데 출발점과 도착지의 위치가 같습니다. 자, 어떤 거에 대한 얘기일까요? 거리, 변이가 다르겠죠. 자, 이렇게 400m면 200m를 달리고 다시 200m를 다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길이 자체는 400이 돼요. 근데 우리가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시간분의 거리였죠. 즉,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자, 400m를 50초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50분의 400m.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50초를 400m. 이렇게 됐으면은 시간분의 거리하면 48, 40, 그러니까 4, 8m/s가 될게요. 8m/s가 되는 게 바로 속력입니다. 자, 속도는 어떻게 되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면은 플러스 200m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200m가 됩니다. 즉, 변이는 이동 시간의 그 지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가 되기 때문에 속도는 시간이 얼마죠? 50초의 변이 0 돌아왔다가 하는 게 0이 되니까 즉 평균 속도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즉 속력은요 8m/s가 될 거고요. 속도는 0m/s입니다.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즉 8m, 0m 이렇게 돼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조금 어렵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들이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2019년도로 문제를 풀어줬으면 2020년도 문제를 푸시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019년도 문제를 풀으시느라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2020년도 기출문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